62세가 되자마자 통장은 비어 있었고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연금 하나 들어둘 걸, 그 단순한 걸 왜 안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전북 정읍에 사는 62세 이창호 씨는 퇴직 후 받은 9천만 원 퇴직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월세 식비 건강보험료로 통장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50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연금 저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늦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50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절세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50대에 연금 펀드를 시작한 사람들,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들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 오래된 아파트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 자국이 점점 퍼져가던 지난 겨울 66세 김상국 씨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장 아직도 1990년대 시공 당시 그대로인 낡은 벽지 위로 물기가 퍼지듯 얼룩이 자라났죠.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는 10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건설회사에 입사한 후 35년간 현장을 누비며 일했고 57세 때 이사 승진은 놓쳤지만 그래도 부장으로 퇴직했다는 자부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비교적 후한 편이어서 퇴직금도 2억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퇴직 직후엔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바닷가 리조트에 머물며 이제 우리도 좀 쉬자라고 웃었고 은행 직원이 추천한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 상품에 돈을 넣고는 이자만으로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땐 시중금리가 3% 초반이었고 은행에서도 요즘은 안전한 게 최고라며 자주 연락을 줬습니다. 퇴직 첫 해에는 하루 세 끼 외식도 해봤고 손주가 생기고 나서는 100일 사진 촬영비며 돌잔치 경비까지도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장남 부부는 맞벌이라 바쁘다며 아이를 자주 맡겼고 그때마다 김 씨는 즐겁다고 말했지만 체력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퇴직 3년 차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는 눈에 띄게 줄었고 그 사이 물가는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월 200만 원으로 넉넉하던 생활비가 이제는 250만 원도 빠듯했고 아내의 고혈압 약과 본인의 정기 건강검진 비용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나 교체하려다 보니 200만 원이 훌쩍 나갔고 안방 화장실에 곰팡이가 번지며 전체 타일 공사를 부르자 견적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집 고치는 데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김 씨는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평소 알던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금액이 고지서에 찍혀 나왔습니다. 서류엔 월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내야 하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온 말은 간단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김 씨는 그제야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늘어났고 예금 통장의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퇴직금 2억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일부는 손주들 돌봄, 비용과 아파트 수리, 생활비, 명절 경비 등으로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 돈을 계속 불릴 방법이 있었을까? 그때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 김 씨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펀드나 주식이라는 말에 무조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야. 나이 들면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 넣는 게 최고지.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행했으며 아무도 그게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그의 부엌 천장엔 곰팡이가 번지고 있고 이사를 갈 수도 고칠 돈도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엔 손주 돌보는 게 행복했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감당이 어렵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머리가 아파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는 몇 달 전 몰래 부부의 금융 자산을 정리해봤습니다. 남은 예금은 1억 6천만 원 정도, 그것도 정기예금 해지 시 수수료가 붙는 상태. 국민연금은 한 달에 68만 원, 그마저도 둘이 쓰기엔 빠듯한 액수입니다. 아내는 요즘 가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 퇴직할 때 그 돈으로 뭐 하나? 사놓을 걸 건물 말고라도. 그땐 왜 다 예금만 넣었대? 그 말에 김 씨는 대꾸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식탁에 앉아 벽 쪽에 번지는 곰팡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인터넷을 뒤져 연금저축, ISA, IRP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고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후회를 매일 반복합니다. 지금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은행 창구 앞에서 괜히 번호표만 뽑았다가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뭔가 시작할 수는 있을까? 이 말은 최근 그가 아내에게 건넨 말 중 가장 조심스러웠던 말이었습니다. 김상국 씨는 그날 이후로 동네 도서관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1층 금융 코너에 먼지가 쌓인 책들이 줄지어 놓인 곳. 그는 처음으로 50대 이후 절세,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연금저축펀드, ISA, IRP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고 처음엔 모든 문장이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퇴직 직전에 이걸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 가능, IRP 퇴직금 넣을 수 있음, ISA 비과세 혜택 5년 이상 유지시 유리. 이런 메모를 다시 집에 와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요즘 이런 거 공부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연금이라는 걸 조금씩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나이에 가능한 거야? 연금은 젊을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김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50대도 늦지 않다고 말했지만 막상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미 손해본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지역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자 젊은 직원은 처음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3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만드세요.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그동안 너무 늦게 알았지 뭐예요. 직원은 김 씨의 상황을 듣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 분리과세, 복리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은행에서 설명을 들었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 승진 누락되던 날보다 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식탁에 앉아 부엌 벽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곰팡이 좀 봐. 사람 기운 빠지게 생겼네. 우리 이 집 좀 손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그 돈 있긴 해?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은 예금으로 고치려니 불안했고 그렇다고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당장 고치는 건 좀 미루자. 대신 그 돈 연금 펀드로 돌려보려 해. 내가 계산해봤는데 15년 정도는 불릴 수 있더라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우리 말년이 달라지지 않겠어?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믿어볼게.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다음 주부터 평일 오전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금융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강의실엔 자녀 결혼자금 걱정, 병원비 부담, 국민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 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남은 예금 중 일부는 연금저축 계좌로 옮긴다. 세액 공제를 챙기면서 10년간 유지할 수 있게 월 불이백을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ISA 계좌는 안정형, ETF로 나눠 투자하고 단기 수익보다 장기 복리를 노린다. 그리고 향후엔 상황 봐서 주택연금도 고려해본다. 그가 직접 쓴 메모장에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노후에 대해 불안이 아닌 준비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밖에 자주 나가시던데.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배우고 살아보려 한다. 너희한텐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들은 그 메모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멋지세요. 그날 밤 김 씨는 부엌 천장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곰팡이 자국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엔 어쩐지 그 얼룩조차도 달리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윤창열 씨, 현재 68세.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25년 된 아파트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집 안 구석구석엔 손이 많이 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 탁자 위에는 2025 대한민국 시니어 재무설계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중소제조업체의 회계팀장으로 일했고 퇴직 당시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8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저는 53살 때부터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은 IRP로 넘기고 남은 자산은 ISA에 분산했죠. 그때는 사실 뭘 많이 알았던 건 아니고 그냥 불안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회계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내 임원들의 퇴직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받는 상무, 자녀 유학비로 수억 원을 지출하고 빈 통장만 남은 이사,
그리고 퇴직 후 사무실을 차렸다가 몇 년 못 가 문 닫은 부장까지.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안 그래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준비한 거죠. 그는 50대 초반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연금저축에 불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그걸 왜 하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히 쌓았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몰랐지만 불입 내역을 보고 회계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퇴직 후 그는 퇴직금의 70%를 IRP 계좌로 이동시켰고 이 중 일부는 채권형 펀드, 일부는 글로벌 배당 ETF에 분산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ISA 계좌에 넣어 단기성과 장기성 자산을 적절히 배치했죠. 중요한 건 돈이 통제 가능한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매달 흐름이 생기도록 구조를 짰어요. 그 결과 68세인 현재 윤 씨는 매달 국민연금 82만 원에 더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총 180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300만 원 내외로 필요할 때마다 여행비로 활용하고 있죠. 물론 윤 씨도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 자산은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예금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었겠죠. 윤 씨의 삶이 특별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에서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계획했고 소비를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부부는 매년 봄이면 전국 벚꽃 명소를 찾아 3일에서 4일간 짧은 여행을 떠났고 손주 생일이 다가오면 조용히 10만 원짜리 책 선물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크게 쓰진 않아요. 대신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한 거죠. 윤 씨가 강조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투자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자산이 매달 내게 현금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에게도 아파트보다 연금 펀드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말해요. 친구 엄마들은 다 갭 투자한다고 왜 우리는 안 하냐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부는 갭 대신 갭 없는 삶을 선택한 거라고. 윤 씨는 얼마 전 연금 계좌의 15년 누적 수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은 원금 대비 1.7배, IRP는 1.5배, ISA는 연 5% 내외.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고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소박한 수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내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에요. 윤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점심 전엔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오후엔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고 저녁엔 책을 읽거나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을 미리 분산시켜 놓은 거죠. 그게 연금 펀드였어요. 그가 사는 집은 여전히 20년 넘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곰팡이 핀 부엌 천장은 없습니다. 몇 해 전 여유 자금으로 부엌과 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했고 그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말합니다. 이 공간이 곧 내 연금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죠.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요? 윤 씨의 인생은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현명한 준비를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0대라는 시간에 내려야 했던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말,
단순한 불안 조장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현실입니다. 국내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소득이 퇴직 전 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국민연금과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층 상대 빈곤율이 40%를 초과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 중 고령자의 소득이 중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노인이 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고령 금융 보고서에서는 예금 자산에만 의존한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금 자산을 주력으로 보유한 집단과 투자형 연금 자산을 포함한 집단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높은 정신건강 만족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리 구조의 장기 금융 상품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소비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씀씀이가 계획적이 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근 세계은행 월드뱅크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보장된 고령자일수록 의료비 지출의 불확실성이나 자녀 부양 압력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활의 질이 객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타이어먼트 인컴 시스템즈 관련 보고서에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은퇴자는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환산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은퇴자, 수입 구조와 생활 만족도, 의료비 스트레스 지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 중 하나는 미래 자산 고갈에 대한 공포이며, 이는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의 흐름 구조와 훨씬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금 펀드나 IRP, ISA와 같은 금융 상품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늦게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는 줄고 세제 혜택도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도 50대 이후 연금계좌 진입자는 소득 공제율은 낮지만 운용 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엘더 퍼넨셜 플래닝 보고서에서는 50대 이후 연금 펀드를 시작한 은퇴자들 중 복리 수익률이 연평균 5% 이상 유지된 경우 25년 이상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윤창열 씨와 같은 사례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근거입니다. 더불어 연금 펀드를 포함한 세제 혜택형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은퇴자에게 과도한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 장기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제우대 계좌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 소득 보전 전략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이런 구조를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분석도 병행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50대인 분들은 앞으로 최소 30년을 더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30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이 가만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노후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이유, 바로 이 통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만 만들고 방치하지 말고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불입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10만 원도 부담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절세계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어 노후의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절세계좌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달라져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50대라면 계좌만 잘 활용해도 월 생활비의 최소 20%에서 30%는 보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적 조치 외에도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방이 많은 아파트에 혼자 혹은 부부만 살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줄이고 그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어르신 맞춤형 주거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이사비와 중개비를 지원하며 보다 관리가 쉬운 소형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금융 상담소를 운영해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금융건강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연금, 절세, 부채,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금융 솔루션을 안내하고 있고 대전시도 노인 금융안심 상담소를 통해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실질적인 금융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시청,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년 재무설계 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재무설계협회 등의 협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연금, 세금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답게 노후 자산 흐름 관리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산 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충동적 투자나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며 한국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유사한 맞춤형 고령자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ECUR이 액트 2.0이라는 법을 통해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복리 운용의 장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겐 기본 납입 한도 외에도 추가 적립 캐치 마이너스 업 컨트리뷰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늦게 시작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정부가 운영하는 레지스터드 리타이어먼트 인컴 펀드 RRIF 제도를 통해 고령자에게 세금이 연기된 계좌 운용 혜택을 주며
일정 기간 이후 연금처럼 인출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모두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흐름을 만드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한 달 10만 원씩이라도 불입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아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재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떠나간 자리엔 후회가 남고 작은 준비가 남긴 자리엔 평온이 깃든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곰팡이 낀 천장을 바라보며 왜 그땐 몰랐을까 하고 후회했던 김상국 씨의 이야기. 퇴직금 5억 원이 3년 만에 사라지고 통장 잔고를 보는 게 두려워졌던 그분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준비했던 윤창렬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 흐름 속에서 손주에게 책을 선물하고 아내와 도자기를 빚으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가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흐름 있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가난과 불안이 아닌 작은 여유와 따뜻한 안정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자니 정이 밉고 빌려주자니 불안한 그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살 박승호 씨는 은퇴를 앞두고 오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생애 최초 대출이라 6억까지 나온다는데 나머지 3억만 도와줘. 믿었던 친구의 말에 결국 통장 비밀번호를 눌렀죠. 처음엔 한 달에 7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즘 사정이 안 좋다며 30만 원으로 깎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스마트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음 한 번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흔들 줄은 박재수는 그날 처음 알았다. 형, 나 청약 당첨됐어. 근데 잔금이 조금 부족해. 도와줄 수 있을까? 오랜 친구의 메시지였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째. 박재수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온했다. 경기도 수원 외곽의 25년 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산다. 하루의 시작은 늘 같았다. 아침에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한 뒤 손주 사진을 구경하는 것.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은 은행 예금으로
나머지는 생활비와 약간의 투자금으로 남겨둔 상태였다. 그 친구의 이름은 이명호.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의 친구였다. 젊은 시절엔 둘 다 어려웠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왔고 퇴직 후에도 매달 한 번씩 만나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박재수는 친구의 톡을 보고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청약 당첨이라니 그 나이에 운도 좋네. 하지만 곧 따라온 문장을 보고 손가락이 멈췄다. 생애 최초 대출로 6억까지는 가능하대. 나머지 3억만 있으면 돼. 3억이라니. 그는 잠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두부 부침이 올랐다. 아내가 물었다. 누구야? 명호 말이야. 청약에 당첨됐는데 3억만 빌려달라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크게 떴다. 3억. 그 돈 빌려주면 우리 노후는 뭐로 버텨? 이자 준다잖아. 한 달에 70만 원씩. 그 말 믿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해? 명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40년 친구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칠간 식탁엔 묵묵한 침묵만 흘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명호의 톡이 다시 왔다. 형, 계약금 넣었어. 중도금이 이번 주야. 은행 한도 때문에 진짜 막막해.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메시지는 몇 줄 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묘한 조급함이 느껴졌다. 박재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도 은퇴할 때 친구들 도움 많이 받았잖아.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의리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밀려왔다. 퇴직 후 수입이 끊긴 지 3년. 국민연금 90만 원이 전부인 생활에서 3억은 너무 큰 돈이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 앉은 그는 서류를 들고 몇 번이나 망설였다. 직원은 말했다. 요즘 개인 간거래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라도 쓰셔야 안전합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친구니까요. 결국 송금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믿자. 명호는 다를 거야.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한 조각이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명호에게 전화가 왔다. 형, 진짜 고마워. 나 이번에 꼭 자리 잡고 형한테 은혜 갚을게. 이자는 다음 달 초에 바로 보낼게. 그의 목소리는 들뜬 듯 또 한편으론 불안했다. 박재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해라. 나도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한 달 후, 명호는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오전에 도착한 문자가 있었다. 형, 이번 달은 좀 힘들어. 30만 원만 먼저 보낼게. 30만 원. 약속했던 70만 원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박재수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그래, 괜찮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그 후로 명호의 연락은 점점 줄었다. 카톡은 읽음 표시만 남기고 전화는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동응답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 가족 사진이던 자리에 새로 산 아파트 뷰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창문 너머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그걸 보는 순간 박재수의 가슴은 묘하게 쿡 찔렸다. 내 돈이 저기 들어갔겠구나. 아내는 어느 날 신문을 보며 말했다. 요즘 친구끼리 돈 거래하다가 등 돌리는 사람 많대. 그런 기사만 봐도 속상하더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명호의 프로필을 눌렀다. 마지막 접속 2주 전. 시간이 흐를수록 명호의 그림자는 멀어져 갔다. 박재수는 퇴직 후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단어를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친구에게서 명호의 근황을 들었다. 야, 명호 요즘 바쁘대. 이사도 했다고 하던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재수의 손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쥐었다. 연락을 할까 말까. 화면 위에는 여전히 명호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그날 밤 그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다. 명호야, 그 돈보다 그 믿음이 더 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혹시나 하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마지막으로 명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지? 혹시 이번 달엔 연락 줄 수 있을까?
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읽음 0. 그 숫자가 며칠째 그대로였다. 그의 눈엔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깨진 신뢰가 비쳐 보였다. 시간은 한 달, 두 달, 세 달을 넘게 흘렀다. 명호의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박재수는 매일 아침마다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켰지만 늘 실망으로 끝났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젠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자라도 받아야지. 연락이라도 좀 해봐요. 됐어. 더 이상은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박재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돈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 법이었다. 2025년 초겨울, 박재수는 친구 동창회에서 우연히 명호의 소식을 들었다. 명호? 요즘 잘 살던데. 새 아파트 들어갔잖아. 주차장에 외제차 댔다던데. 순간 귀가 멍해졌다. 그래.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겨울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명호의 이름을 검색했다. 새로 개설된 계정. 프로필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명호의 얼굴이 있었다. 배경에는 새 출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짧은 단어가 박재수의 마음을 깊게 찔렀다. 그날 밤,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명호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은 얼어붙었다.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믿은 게 죄인가?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힘 빠져 보여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친구분한테 돈 빌려주신 거예요? 박재수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3억 원 송금 완료 수신자 이명호. 아들은 말없이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이건 친구가 아니라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에 박재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며칠 후 아들은 부모님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 내용만으로는 금액 전체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박재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차용증이라도 쓸 걸.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들이켰다. 쓰디 쓴 소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내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끔 저녁 뉴스에서 지인 간 금전 사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아들은 여전히 묵묵히 부모를 챙겼지만 가끔씩 이젠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박재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바라봤다. 그 화면 속엔 여전히 이명호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삭제하지 못한 채 매일 그 이름을 스쳐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봄이 찾아오고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다시 피었다. 박재수는 오랜만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엔 같은 나이 또래의 노인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 일면엔 이런 제목이 보였다.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70%가 후에 고령층 피해 급증. 그 기사를 보며 박재수는 조용히 웃었다. 70%라 나도 그중 하나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명호의 이름을 눌렀다. 메시지 입력창에 이렇게 썼다. 명호야,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 돈은 이제 잊었다. 대신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몇 초 뒤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회신이 떴다. 계정이 완전히 삭제된 것이었다. 그 순간 박재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스마트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돈보다 마음을 아껴야 할 때구나.
그날 이후 그는 스마트폰 알림음을 꺼버렸다. 누구의 연락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한 달 뒤, 그는 지역 복지관의 노년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상담사는 첫날, 조용히 물었다. 요즘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세요? 박재수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전화 올 줄 알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을 때요. 이젠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그 말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는 오랜만에 거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고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그래도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도 있잖아. 그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게 너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침대 옆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박재수는 천천히 화면을 켜서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던 명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고맙다.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생겼다. 그날 이후 박재수는 매일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봤다. 서로 인사하고 대화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로움의 창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화면을 통해 돈이 아니라 세상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은 믿음으로 상처받지만 결국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67살 정인호 씨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30년 넘게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63세에 은퇴했다. 퇴직금은 따로 없지만 매달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230만 원으로 아내와 둘이 사는 삶에 큰 불편은 없었다. 은퇴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주말엔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주 말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게 만들고 신뢰는 그 시험에 무너지는 법이야. 이 말은 오랜 세월 민원인을 상대하며 배운 인생의 결론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랜 친구 윤태섭 이름이 떠 있었다. 인호야, 나 청약에 당첨됐어. 근데 잔금이 부족해서 죽겠네. 3억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인호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태섭은 40년 직이었다. 젊은 시절 함께 등산 다니고 퇴직 후에도 술 한잔하며 세월을 나누던 친구였다. 그는 늘 열정적이고 의리 있는 성격이었지만 돈 앞에서는 조금 가벼웠다. 퇴직 후에도 부동산 투자, 코인, 주식 등 여러 일을 벌였다가 번번이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있었다. 정인호는 그때를 떠올렸다. 지난번에도 투자 얘기하더니 이번엔 청약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평생 동안 작성해온 금전거래 기록장이 있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생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적어둔 노트였다.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돈을 안 빌려주면 욕을 먹는다. 둘 다 잃지 않으려면 증거를 남겨라. 그 문장이 밑줄 쳐져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섭이가 3억을 빌려달라네. 청약 잔금이 모자라서 그렇대. 아내는 놀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3억.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 연금 외엔 여유돈도 없잖아요. 자기 퇴직금 조금 남은 거랑 적금 만기된 게 있긴 하지. 그걸 왜 줘요? 평생 모은 돈인데.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40년 친구야.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겠지. 고맙다는 말로 살 수 있으면 나라가 왜 연금 주겠어요. 아내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정인호는 스마트폰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섭에게 전화가 왔다. 인호야, 형편 괜찮다면서. 형이라면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태섭아, 우리 서로 오래 알았잖아. 나 너 믿는데 돈은 믿을 수가 없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못 믿는 거야? 아니,
사람을 믿는 거랑 돈을 빌려주는 건 다른 얘기야. 윤태섭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놈으로 보여.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전화를 끊은 뒤 정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차용증 양식. 예전에 민원인들에게 나눠주던 서류였다.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서류철에 넣으며 말했다. 만약 진짜 급한 사정이면 이걸로 같이 작성하자고 하자. 그는 단순히 돈을 아낀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윤태섭은 다시 연락을 했다. 이노야, 미안했다. 그때 말 좀 세게 했지. 근데 진짜 이번엔 마지막 기회야. 1억만 도와주면 돼. 정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 그럼 차용증 쓰자. 날짜, 금액, 이자율 다 명시하고 내 아들 이름도 보증인으로 넣어. 야, 너 나 못 믿는 거야? 40년 친구한테 무슨 서류를 써? 40년 친구니까 쓰는 거야. 그 말에 윤태섭은 결국 욕설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원칙을 지켰다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 상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같이 일하던 친구가 투자하자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 친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관계를 맡긴 겁니다. 그 관계는 돈보다 무겁죠. 하지만 증거를 남기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정인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어 차용증 양식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래, 나도 언젠가 흔들릴 뻔했지.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결정을 잘한 일이라 단정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평온한 일상이 지켜졌다. 퇴직 후에도 아내와 매일 시장을 함께 보고 손주를 자주 보러 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저녁 서랍을 열어 차용증을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노후를 지킨 거야.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정인호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롭지만 평화로웠다. 새벽엔 산책을 나가고 오전엔 복지관에서 상담을 했다. 퇴직 후 4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경제적 불안이란 단어가 없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아내와 오순도순 밥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외식을 했다. 당신은 은퇴하고도 마음이 편해 보여. 아내의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편한 건 아니야. 다만 욕심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노야, 나야 태섭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 잘 지냈냐? 나 미안하다. 그때는 급해서 그랬다. 근데 나 지금 많이 힘들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참 낮고 거칠었다. 정인호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냐? 그때 청약 당첨된 집 말이야. 잔금 맞추려고 여기저기 돈 빌렸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 지금은 월세방 살고 가족들도 다 흩어졌어. 그때 너라도 도와줬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정인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시렸다. 태섭아, 그때 내가 돈을 안 빌려준 건 미안하다. 하지만 그 돈을 줬다면 나도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었을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다. 맞아. 내 말이 맞다. 그땐 세상이 내 편인 줄 알았거든.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인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누구야? 태섭이야. 결국 집 잃었대. 그래도 이제는 후회 안 되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안 해. 다만 마음이 좀 짠하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원칙을 지켜서 우리 인생이 지켜진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잃었지만 당신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말에 정인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다음 날 그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다. 그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친구,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당신이 감정으로 결정한 거예요. 남성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하세요. 그게 당신 인생을 지키는 첫 번째 보험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차용증 양식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글씨가 바랜 종이.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뢰는 기록될 때 오래 간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던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건 나를 지켜준 약속이야. 시간이 흘러 그에게도 나이가 들어왔다. 이젠 스마트폰보다 안경을 더 자주 찾게 됐고 복지관보단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늘 평온했다. 가끔 지나가던 이웃이 인사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상담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은 제 마음이 상담 중이에요. 그의 유머에 사람들은 웃었다. 가을이 되었을 무렵 그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윤태섭이었다. 봉투 속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10,000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다. 그때의 이자라도 조금 돌려주고 싶었다. 고맙다, 친구야. 넌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다. 정인호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10,000원짜리 2장을 접어 서랍 속 차용증 옆에 넣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태섭이가 보냈어. 이자라네. 그래도 성의는 있네요. 응. 그리고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돈으로 넘어지지만 원칙으로 일어선다. 내가 잃은 건 없다. 내가 얻은 건 평온한 하루다.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인호는 커튼을 젖히며 잠시 밖을 바라봤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흔들렸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 하지만 꺾이진 말자.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상담 일지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 원칙은 차갑지만 그 덕분에 인생은 따뜻해진다. 그리고 사인을 남겼다. 정인호. 그는 여전히 서랍 속 차용증을 꺼내본다. 그 종이는 돈이 아니라 인생의 좌표처럼 남아 있었다. 그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남의 민원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마음의 민원이다. 그 민원을 다스린 덕분에 그의 노후는 여전히 고요하고 또 단단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60대 이상 은퇴 세대의 가계부채 증가와 노후 준비의 실패가 정신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내 경제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고령 가구의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즉, 자산이 늘어도 빚이 더 빠르게 늘면서 노인 가구의 상환 부담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 비중이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전체 부채의 15%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20%를 넘겼다고 하죠. 은퇴 후에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오히려 새로운 대출을 내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보건사회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를 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인간관계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채무까지 지게 되면 재정적인 위기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까지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거래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정신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물가나 인플레이션 개념은 알고 있지만 복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유럽 지역의 한 조사에서는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성인 5명 중 1명이 최근 한 달 안에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나 신용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에도 재정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결정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안정과 연결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과 경제연구기관의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10명 중 12명 수준이라면 한국은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이 있든 집이 있든 일정 부분의 재정적 불안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공통된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부채를 지고 있는 노후라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로 부채가 있는 노인의 상당수가 의료비나 생활비를 줄여야 했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심리적 압박으로 대인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퇴직 후 수입이 줄고 그만큼 가족이나 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친구가 청약에 당첨됐으니 3억만 빌려달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부탁이 아니라 이미 불안한 노후 자금 구조 속에서 터질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앞서 이야기한 두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결국 노후의 균형이 무너졌고 반대로 원칙을 세워 냉정하게 판단한 사람은 노후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 중 상당수가 후회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금전거래의 원칙을 세운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잃지 않거나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채무가 있는 고령층은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지켜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정과 체면, 의리를 앞세워 결정하는 순간 통계 속 불안한 숫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면 원칙과 이성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통계에서 벗어나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람 사이를 시험하지만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건 결국 한 가지입니다. 감정보다 원칙으로, 체면보다 현실로, 그리고 일시적인 동정보다 평생의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친구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는 선택이 노후의 균형을 흔들었다면 과연 어떤 정책과 제도가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국내 제도와 해외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노인을 위한 여러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확대 정책으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왔습니다. 이 정책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일정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과 채무조정기관이 시행하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합니다. 금융기관 연계 채무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고령차주의 채무조정 상담과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고령층이 짊어진 무리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 자금이 아닌 빚 상환에 묶이는 악순환을 끊는 정책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실행 방안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노인 금융교실과 미래 설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군구에서는 은퇴 전후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관계적 금전거래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교육과 워크숍을 마련합니다. 또한 실내 차용증 같은 공식 서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을 연계하고 있으며 금전거래 시 계약서나 차용증을 권장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앞서 사례에서처럼 친구니까 믿었다는 단순한 감정이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영국에서는 50대 이상과 70대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 지방정부는 저이자 커뮤니티 대출펀드와 지역 신용조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용조합은 노인들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고금리 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시에 지자체는 노인부채 상담과 신용교육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고령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주택 자산을 활용한 리버스 모기지형 상품과 같은 연계 지원 제도를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빚에 빠지지 않도록 빚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필요하다면 낮은 부담으로 재구조화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째, 노후 재정 안정은 채무를 지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를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가족 친구 관계에서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문서와 공식화된 계약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관계보다 자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셋째,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노인 맞춤형 채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할 때 은퇴 이후 연령층의 채무 리스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 연금예금 부채 현황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보시고 지자체나 금융감독기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채무상담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십시오. 둘째,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감정이 아닌 원칙을 세우십시오. 사용증을 작성하고 금액이자 상환일을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보증인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만약 이미 채무가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조정센터에 연락해 상환 방식 조정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옵션을 상담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 신용조합저이자 대출 상품 등 해외에서 검증된 방식도 있으니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유사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으로 재정과 관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친구에게 3억을 빌려주고 노후를 흔들린 사례처럼 되지 않고 원칙으로 지켜낸 안정된 노후의 반대 사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실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믿는 건 이자를 바라지 않는 대출과도 같고 누군가의 신뢰를 잃는 건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아픈 일이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배운 건 돈보다 무거운 건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의 부탁에 흔들려 평생 모은 돈을 내어주고 믿음이 깨진 뒤에야 관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은 박지수 씨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나이에 같은 상황에서 감정보다 원칙을 택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정인호 씨였습니다.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은 똑같이 흔들렸지만 그들이 내디딘 마지막 걸음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박지수 씨는 이제도 종종 밤마다 스마트폰을 켜놓고 읽히지 않은 메시지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 화면 속엔 돈보다 무거운 후회가 남아있겠죠. 하지만 정인호 씨는 매일 아침 서랍을 열어 사용증 한 장을 조용히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종이는 단지 종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증명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돈을 내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돈도 관계도 아닌 지혜로운 선택의 흔적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싶지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원칙이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정말 가까웠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멀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돈이 오갈 때가 아니라 마음이 오갈 때 단단해진다는 걸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나요? 그래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있나요? 그럴 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내 노후를 지켜줄까? 아니면 흔들리게 할까? 그 대답 속에 이미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법, 관계를 지키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 그 세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후는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만들 수 없다. 도와주는 마음은 좋지만 나의 삶을 잃으면서까지는 안 된다. 관계를 지키려면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한다. 이 세 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문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수록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단단한 눈빛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라도 내가 어느 쪽 인생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후회가 아닌 평화로, 불안이 아닌 지혜로 노후를 설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준 한 문장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돈보다 마음이 더 부자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평생 일만 하며 살다 보면 내 삶엔 언제 여유가 올까? 최근 뉴스 보셨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고 감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외라면 조금 더 여유로울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낯선 땅에서 불안과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60대 부부도 집을 팔고 필리핀 세부로 이민을 갔다가 물가 싸서 좋다던 그곳에서 전기세와 물값, 교육비에 허덕이며 다시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물가가 싸다던 해외, 정작 살아보면 한국보다 더 비싼 항목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나도 한번 떠나볼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집값, 교육비, 층간소음,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으러 갔다가 더 큰 불안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하면 좀 쉬자. 여보, 이제 우리 인생 한번 살아보자. 62세 정혜수 씨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 회사와 집밖에 몰랐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35년을 버텼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혜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숨 쉬자. 퇴직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파트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건 6천만 원 남짓이었다. 아내는 말했다. 이 돈으로는 한국에서 오래 못 버텨. 물가가 너무 올라서. 뉴스에서도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들려왔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준 한 영상이 혜수 씨의 눈을 붙잡았다. 한국인 부부, 은퇴 후 세부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사는 법. 바닷가 풍경, 망고 주스, 여유로운 미소. 그 화면은 현실보다 꿈처럼 따뜻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살아볼까? 아내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무슨 소리야? 당신 영어도 못하잖아. 하지만 며칠 뒤 은행 통장을 보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에서 버티는 게 더 무서워. 그들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돈 중 절반을 환전해 필리핀 세부행 비행기를 탔다.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자유였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따뜻했다. 혜수 씨는 마치 다시 3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라프라프 시티 근처의 빌리지 주택을 임대했다. 방 3개,
거실 하나, 부엌은 작지만 밝았다. 월세는 1,000페소 환율로 계산해 약 100만 원 수준. 여기면 되겠네. 서울 반값이잖아. 아내는 웃으며 짐을 풀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다 있는 집. 그런데 첫날 밤, 에어컨에서 쌩쌩한 바람과 함께 끼익거리는 쇳소리가 울렸다. 이거 좀 낡았네. 그래도 시원하잖아. 참자.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잠들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첫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순간 둘 다 말을 잃었다. 30만 원이 넘네? 이게 어떻게 싸다는 거야? 필리핀은 덥지만 전기가 비쌌다. 낮엔 에어컨을 꺼도 밤엔 더워서 도저히 잘 수 없었다. 결국 둘은 선풍기로 버텼고 새벽엔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다. 냉장고 위에는 녹슨 부엌 수전이 반짝였다. 처음엔 그 녹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없이 말했다. 이 녹슨 수도꼭지, 우리 인생 같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고 있었나 봐. 그 말에 혜수 씨는 대꾸하지 못했다. 둘은 매일 저녁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한국 교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다들 다시 한국 가고 싶어 해요. 왜요? 물가 싸다면서요? 싸긴 한데 이상하게 돈이 자꾸 새요. 병원비, 전기세, 정수기 물값. 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고혈압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다. 여보, 여기 병원비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어? 한국보다 싸대. 보험은? 그건 안 돼. 외국인은 자비래. 그날 밤, 혜수 씨는 몰래 침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돈, 월세, 생활비, 약값. 1년 버티면 끝이었다. 게다가 큰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동생 대학 등록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혜수 씨는 숨이 막혔다.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아버지, 나중에 한국 돌아오시면 연락 주세요. 뚝, 통화가 끊겼다. 그날 이후 부부는 대화가 줄었다. 아내는 매일 창문 앞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이곳에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우리도 언젠가 적응하겠지. 혜수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피로로 가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작은 불편함들이 쌓였다. 정수기 물이 자주 끊기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다. 벽은 습기로 검게 변했고 바닥 타일 틈에 곰팡이가 피어났다. 밤이면 개 짖는 소리와 모기 소리가 섞여 잠들기 어려웠다. 여보, 이 소리 좀 들어봐. 하루 종일 시끄러워. 괜찮아. 서울보단 조용하지.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친절했던 교민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 터진 거 들으셨어요? 그분, 거기 다녀오신 거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밤, 혜수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보, 세상에 쉬운 게 없네. 여유로운 나라라더니 더 무섭잖아. 그날 새벽,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녹슨 수도꼭지를 바라봤다. 물 한 줄기가 천천히 떨어졌다. 우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버틸 자신도 없었다. 그날 이후 혜수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깼다. 습기가 잔뜩 찬 공기 속에서 낡은 선풍기만 덜컥거리며 돌아갔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에서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다. 이 습기, 언제쯤 마를까? 그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한국 돌아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전세 보증금은 이미 세부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됐고 남은 예금도 몇백만 원뿐이었다. 지금 돌아가면 우린 어디서 살아? 그래도 여긴 너무 불안해. 요즘 뉴스 봤잖아. 며칠 전 한국 언론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부부 소식이 연일 보도됐다. 그 사건은 혜수 씨 부부의 마음속 두려움을 자극했다.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밤마다 창문 잠금을 확인하고 문고리에 자물쇠를 하나 더 걸었다.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온 걸까?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기요금은 오르고 정수기 물통 교체비도 배로 뛰었다. 아내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를 하루에 한 번씩 삶아두었다.
이제 김치도 아껴 먹어야겠다. 혜수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자책이 솟구쳤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에서 손주가 해맑게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유치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날이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내는 화면을 붙잡고 웃었다. 할미가 꼭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통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까지 이렇게 거짓말해야 해. 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한교민 모임에 참석했다. 다들 겉으론 밝았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다. 요즘 다들 힘들지요? 전기도 비싸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버텨야죠. 한국 돌아가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대화가 혜수 씨의 마음에 박혔다. 그래, 다들 나처럼 버티고 있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부엌에 앉았다. 조용한 어둠 속, 녹슨 수도꼭지 아래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텅 빈 소리 같네. 우리 인생도 이제 다 떨어졌나. 아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 우리 다시 한국 가요. 돈은 없어도 우리 애들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부부는 세부 공항으로 향했다. 짐이라곤 낡은 캐리어 2개뿐이었다. 출국장 앞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수도꼭지 꼭 기억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도. 그 말에 혜수 씨는 작게 웃었다. 그래, 다시는 현실을 피하려고 도망치진 말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가웠지만 낯익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던 한국의 회색 도시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아들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요. 그 말에 혜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지금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보일러도 낡았지만 새벽마다 들려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좋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녹슨 수도꼭지 대신 싱크대 위에는 새 은색 수전이 달려 있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며 혜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네. 밤이 깊어갈수록 그가 떠나왔던 세부의 바다는 멀어졌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가족의 온기와 현실의 무게였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먼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옆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화면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군가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나라도 이 나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4세 이정우 씨. 그는 평생을 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젊을 땐 화려하지 않았지만 늘 안정적이었다. 퇴직식 날 직원들이 건넨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후회 없는 길을 걸었어. 그는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었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그는 퇴직 후에도 큰 변화보다 작은 행복을 선택했다. 아내와 함께 30평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용인의 외곽 마을로 내려왔다. 대출이 없는 소형 주택, 마당에는 햇살이 드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이정우 씨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흙을 만졌다. 여보, 흙 냄새 좋다. 이게 진짜 사는 냄새지. 아내는 미소로 답했다. 그는 동창들이 퇴직 후 창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나도 저럴 땐 불안했어. 그래도 안정이 최고야.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퇴직금을 모아 치킨집을 차렸고 또 한 명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모두가 고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오르고 건강은 무너지고 그는 뉴스에서 보던 해외 이민 실패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느꼈다. 이정우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아침 운동을 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근처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오후엔 마을회관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
하지만 그의 삶에도 한때 불안은 있었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일하던 때처럼 보고서나 전화가 없으니 하루가 허전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글쎄, 뭐랄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때 그는 지역복지관에 놓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공무원 출신답게 서류 정리나 안내 일을 맡았다.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좋네. 그는 다시 삶의 리듬을 찾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 상추로 저녁 밥상을 차리면 아내가 말했다. 이게 바로 당신이 키운 행복이에요. 그는 경제적인 여유보다 생활의 질을 택했다. 아파트 대신 주택을 선택한 이유도 단순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하늘을 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 나이 들어서 왜 시골로 가? 병원도 멀고 불편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불편함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정우 씨 부부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다. 연금 230만 원 중 절반은 생활비, 30만 원은 적금, 20만 원은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따로 뒀다. 남는 돈은 여행 대신 소소한 행복에 썼다. 동네 찻집에서 차 한 잔, 시장에서 만난 노점 할머니와의 대화. 그는 그렇게 돈보다 관계를 쌓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퇴원 후 재활치료를 하며 그는 다시 불안해졌다.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는 더 철저해졌다. 보험을 다시 정비하고 유언장도 작성했다. 하지만 그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노후 생활 계획 노트를 썼다. 식비, 공과금, 건강관리, 취미,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기록했다. 이건 돈보다 우리 마음의 지도야. 그는 웃었다. 어느 봄날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직원은 연금 자동이체 통장을 건네며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연금 통장 잘못 관리해서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젠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이 있는 거야. 그날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췄다. 텃밭에는 초록빛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아내가 그를 불렀다. 여보, 저 상추 보세요. 어제보다 훨씬 커졌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욕심을 버리니까 천천히 자라네요. 그의 손끝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이제 불안이 아니라 감사를 심고 있었다. 퇴직금을 잃지 않았고 불안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속도를 지킨 사람. 그가 바로 지금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해 여름, 용인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텃밭은 흙탕물에 잠겼고 상추 잎은 다 쓰러졌다. 아내는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다. 여보, 다 망가졌네요. 이정우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에게 그 텃밭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노후의 자존심이었다. 괜찮아, 다시 심으면 되지. 그는 빗속으로 나가 장화를 신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손에 묻은 흙이 미끄러졌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뒤 텃밭의 흙은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그는 젖은 손으로 씨앗을 심으며 말했다. 인생도 그래. 망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등을 닦아줬다.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다들 은퇴 후 무너진다고 하던데 당신은 더 단단해졌네요. 그는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는 돈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가을이 되자 텃밭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가 자라났다. 이웃들과 나누며 웃음이 많아졌다. 아저씨, 상추 맛있어요. 고맙다. 많이 먹어라. 그는 예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마을 사람들에게서 매일 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고요하게만 오지 않았다. 그해 겨울, 아내의 병이 재발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는 예상보다 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미리 준비해둔 의료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 다행히 준비해둔 돈이 있네. 이럴 때 쓰려고 모은 거잖아. 그는 병실 창문을 닦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요. 우린 이미 계획이 있었잖아요.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 퇴원 후 그는 직접 아내의 재활을 도왔다.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천천히 함께 걸었다. 손을 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여보, 당신 손 따뜻하네요. 이제야 여유롭게 잡을 수 있네. 그 말 속에는 40년 부부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재활이 끝난 그해 봄, 부부는 함께 텃밭에 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이정우 씨의 손끝에서 흙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 흙 냄새 참 좋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다. 이 선생님, 혹시 마을 노인회에 나가보시겠어요? 다들 당신처럼 활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도움이 된다면야 영광이죠. 그는 마을 노인회에서 회계와 기록을 맡았다. 수십 년의 행정 경험이 빛을 발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금,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꼼꼼히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정우 어르신이 오시고 나서 마을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은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시간은 흘러 2025년 봄, 그의 집 작은 정원에는 노랗게 핀 유채꽃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손자와 딸기를 나눠 먹고 있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건 어디서 사셨어요? 그는 웃었다. 할아버지가 키운 거야. 우리 집은 슈퍼가 아니라 정원에서 사는 집이거든. 모두가 웃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노랗게 핀 유채꽃이 흔들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은퇴야. 이정우 씨는 여전히 연금으로 살아간다. 매달 230만 원,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그는 말한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텃밭, 낮엔 봉사활동, 저녁엔 아내와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신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어떤 날은 혼자 동네 도서관을 찾는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같다. 아내가 웃을 때 그게 나의 월급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정우 씨의 집은 조용히 빛났다. 흙냄새와 차향기, 그리고 오래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끝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다. 행복은요, 욕심을 줄이는 순간 저절로 자라요. 마치 이 텃밭처럼요. 그의 텃밭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이정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내가 지은 건 상추 몇 포기뿐이지만 자란 건 웃음이었네. 그는 더 이상 해외의 따뜻한 바다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의 바다는 이제 마당의 흙 위에 있었다. 흙은 말랐다가도 다시 촉촉해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신념이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는 거창한 성공도 큰 재산도 없지만 매일 아침 자신이 심은 상추에 물을 주며 속삭인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여러분, 이제 현실을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정우 씨처럼 작지만 안정된 삶을 지키는 사람과 정혜수 씨처럼 불안한 꿈을 줬다.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는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노후의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전체 고령층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5%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생계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심심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노후의 불안은 소득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98만 원, 하지만 실제 평균 소득은 13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이상의 적자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자녀나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떤가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64만 원,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사람조차 약 102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의 노후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적금을 통해 복수의 안전망을 만들어 두지만 누군가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한 채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격차는 60대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38.9%로 주요 선진국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노후 생활비 격차는 무려 5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산다는 공식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해외 이민의 환상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가가 싸서, 날씨가 좋아서,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하지만 실제로 떠난 사람들의 60% 이상이 3년 이내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생활비, 언어 장벽, 외로움이었습니다. 해외의 낮은 물가는 환율과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게 결코 낮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노년층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사회적 관계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대화할 사람, 함께 밥 먹을 사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지가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 정혜수 씨와 이정우 씨를 완벽히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낮고 건강 수명은 평균 4년 이상 더 길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있는 노후보다 사람이 있는 노후가 건강과 정신의 안정 모두를 지켜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평균 순자산 감소율은 연 3%대. 하지만 근로 없이 저축만 사용하는 가구의 자산 감소율은 2배 이상 높은 7%대로 나타났습니다. 즉, 완전한 은퇴보다 일정 수준의 사회활동이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자산을 2배 이상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덜 쓰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회와 연결돼 있을 때 소비는 더 신중해지고 삶의 의미가 커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엔 소득보다 건강과 가족 관계가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1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족과 단절된 노인의 행복지수는 100만 원 이하를 받는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돈은 행복의 전제 조건일 뿐, 완성은 관계가 만든다는 결론입니다. 이 모든 통계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노후의 진짜 격차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혜수 씨처럼 단기적 탈출구로 해외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 구조적 불안을 만났고, 이정우 씨처럼 연금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현실을 다진 사람은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60대, 70대의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 노후의 불안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앞선 이야기 속 정혜수 씨처럼 무계획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정우 씨처럼 현실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노후 안정 지원 정책부터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시군구에서는 고령층 생활안정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근로공공형 일자리, 주거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40만 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단독 가구 고령자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의료비 감면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는 각각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 안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매니저 사업을 통해 1인 노인을 직접 방문해 건강, 식사, 약 복용을 점검하고 부산시는 50대 60대 신중년 전환 지원센터를 만들어 재취업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생임모 작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대상의 재교육, 창업 멘토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더 내면 향후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SA 통합계좌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노후 자산관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50대 60대 시민들에게 실제 투자 실습과 절세 전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층을 위한 매입 임대형 공공실버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7,000세대 이상이 운영 중이며 이 주택은 보건소와 복지관과 연계되어 의료,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 단독 가구의 화장실, 문턱,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도 활발히 시행 중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한 생활 기반을 다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돌봄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 퇴원 후에도 노인이 혼자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복지기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130여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 확대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구는 노인 맞춤형 방문 재활 서비스, 치매 안심마을 등을 병행 운영하면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조금 돌려볼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정책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의 고령자 중 80% 이상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자원봉사 포인트 제도는 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포인트를 쌓아 식사 배달, 교통 서비스, 병원 동행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덕분에 일본의 고령층 자원봉사 참여율은 50%를 넘어섰고 사회적 고립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법제화해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할 경우에도 정부가 현금 급여를 지원하며 돌봄 전문 인력은 국가가 인증하고 지방정부가 고용합니다. 그 결과 독일의 고령자 중 70% 이상이 가정 기반 돌봄을 유지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접목해 의사 진료와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했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공동 책임지는 구조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100세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복지, 문화교육을 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은퇴 후 커뮤니티, 밤 사업을 만들어 퇴직자들이 공동 텃밭을 가꾸며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가의 제도와 개인의 선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안전망을 만들지만 그 위에 삶의 방향을 세우는 건 우리 자신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 점검, 개인연금 세액공제 활용, 지자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 사회공헌 일자리 신청. 이 모든 게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폭풍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계절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정혜수 씨의 길을 피하고 꾸준한 준비로 삶을 다져온 이정우 씨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인생의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비추지만 그 빛을 품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욕심으로 그늘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감사로 빛을 더 깊게 새긴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정혜수 씨, 평생 일하며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며 낯선 땅으로 떠났던 남자. 그곳에서 그가 만난 건 자유가 아니라 고독과 후회였습니다. 전기세 한 장, 물값 한 통 앞에서 무너진 그의 일상은 결국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반면 이정우 씨는 같은 나이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찾는 행복 대신 가까운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갔죠. 퇴직금 대신 시간의 가치를 믿었고 돈보다 관계를 지켰습니다. 텃밭의 흙을 만지며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외로움 대신 온기가 있었고 불안 대신 평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인생의 거울 같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다들 정혜수 씨처럼 꿈꾸죠. 더 좋은 집, 더 따뜻한 나라, 더 많은 돈. 하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정우 씨처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과 온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나요? 계획 없이 떠나려는 길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다듬어가는 길인가요? 행복은 크고 대단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밥상에 감사할 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늦었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 인생의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색은 지금부터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연금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노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돌보고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는 것, 그리고 내일을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지키는 힘입니다. 정혜수 씨가 남긴 건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후회였지만 이정우 씨가 남긴 건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다는 미소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닮을지는 지금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노후란 삶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완성되는 시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 피는 꽃입니다. 그 꽃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의 작은 창문, 밥 짓는 냄새가 퍼지는 부엌, 함께 웃는 가족의 얼굴 속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따뜻한 계절로 남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시처럼 아름답게 완성되길 바랍니다.